근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뭐 누가 뭐 부잣집 살림살이 걱정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경남도지사 선거 후보로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 단수 공천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오국삼특 밑그림을 그렸던 분이잖아요. 부울경 행정통합 논의 재점화하겠다 이런 뜻도 밝혔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내가 그렇게 복권에 반대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승부사적 전략이라면서 김경수 씨를 복권시켜서 오늘처럼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안타깝다. 뭐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 메시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사실 그럴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비명의 대권 주자가 몇 분 없었고 이제 이재명 대표 시절에 사법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 코트의 경향을 봤으면 내란 계엄이 없었더라면 25년 가을쯤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은 박탈될 가능성이 되게 높았죠. 예. 그렇게 보면 이제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때 김경수 지사가 뭔가 등판을 하고 그랬을 때 뭐 이럴 가능성이 있었긴 하겠죠. 그렇긴 하지만 그게 반드시 그 계파 갈등이 있다고 해서 민주당의 분당 시나리오까지 그 넘겨짚은 것이 만약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 정부 라인의 판단이었다면 그건 좀 정부 라인 판단 능력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국민의힘 내지는 보수 진영의 자산인데요. 그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특히 예를 든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동산 정책의 그 일환으로 뭐 본인이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집을 내놨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쓴 글이라든지 주장하는 말을 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 가시가 돋쳐 있다 그럴까. 근데 이제 정치인은 정치 라이벌이라 하더라도 또는 진영이 다르다 하더라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아닌 거는 또 매섭게 비판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특히 그 예를 든다면 론스타라든지 엘리엇과 관련해서 얼마나 능력이 있고 나름대로 그 소위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인정. 물론 그 여당에서도 그런 게 잘 안 되는데 앞으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은 큰 일을 도모하는 정치인이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저도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을 이렇게 단수 공천한 것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비판할 이유가 있죠. 근데 저는 다른 측면으로 봤어요.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가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도 더 제가 관심이 가는 분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용인술 같은 거. 그러니까 요번에 단수 공천한 사람을 보면 우상호, 김경수, 박찬대예요. 그러니까는 친명 인사, 친문 인사. 그다음에 친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능력이 검증된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다음에 민주당의 리더에 대한 뭐라 그럴까 이게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 차기 리더십의 어떤 다크호스들을 이렇게 양산한다고나 할까? 지금 현재 총리로 김민석 총리 또 정청래 대표도 있잖아요. 이거는 비단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집권자로부터 좀 배워야 될 부분이다. 왜냐하면 보수 정당은 대권을 잡잖아요. 그럼 자기 다음에 어떤 리더가 그 보수 진영의 리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때로는 그 기회도 주고 학습의 기회와 그다음에 정책 그 결정 내지는 국가 운영의 기회 또는 지방 행정이라도 근데 그게 잘 안 되는데 보면은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아주 최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없는 인사도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김경수 같은 사람 아닐까요? 근데 이렇게 이제 단수 공천 어차피 지금 경남도지사 출마하면은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죠. 물론 대통령이 속으로 또 혐오하는 정치인이 없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외연상으로 볼 때 이렇게 그 미래의 어떤 다크호스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능력을 검증받게 하는 이런 글쎄 용인술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좀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법률가의 시선이나 시민사회나 언론이나 평론가는 그냥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이 비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방송을 많이 보신다고 정치인이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되는 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같은 예를 들면 그냥 당색과 상관없이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고 한 상황에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되나? 예를 들면 이게 뭐 오히려 그냥 계속 그거잖아요. 왜 너는 저 보수에서 다른 쪽에서 너는 왜 자꾸 우리 안에서만 싸워? 이재명이랑 싸워야지. 근데 이것도 같은 걸 놓고 보고 이재명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윤석열을 향해 싸우잖아요. 그러면 극우 보수한테도 지지를 못 받고 그렇다고 품이 넓은 모습을 보이지도 못하고 계속 이 사람은 법률가의 시선에 있고 아직도 정치인이 못 됐구나라는 냄새를 풍기니까 그러면 평론을 하거나 그냥 법률가로 남아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정치인의 덕목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죠. 강한 게 내가 맞잖아. 내가 맞았잖아. 내 그 판단이 얘기를 많이 옳잖아. 하지. 이 얘기를 굉장히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보이는 것 같고 근데 김경수 전 지사는 이거 팩트 틀렸다. 사면만 됐고 복권이 안 돼서 내가 1년 반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고 왔다.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엄청나게 도움됐고 개인적으로 좋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뭐 고맙다면 고맙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응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그 재치 아니에요, 재치? 앞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도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대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접촉면도 넓히고 그런다는데 지금 김진우 변호사님의 말씀을 잘 곱씹으면 본인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더라도. 지금 사실은 가장 핫한 곳이라면 계양을이잖아요. 인천. 어제 정청래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가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교통 정리가 좀 되나 했는데 굉장히 서로 덕담만 주고받고 어색한 웃음만 오갔다. 뭐 이런 지금 총평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송 전 대표가 어제 인터뷰에서는 일단 국회로 돌아오겠다. 젊은 후배와 다투는 모습으로 비치는 게 부담스럽다고 해서 이제 해석이 또 분분했거든요. 근데 오늘 KBS 인터뷰에서는 김남준 전 대변인도 고생했는데 이 판단의 주체는 계양 주민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또 우리가 이런 걸 좀 행간을 좀 읽잖아요. 하고 싶다는 거죠. 하고 싶다는 건데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진심이. 그 이제 인터뷰에도 나와 있는데 저 배우자분도 굉장히 의지가 강하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딱 하자마자 계양을로 딱 이사 갔다고 해서 이건 진짜 강력한 의지의 피력이다 그랬는데 송 전 대표 오늘 인터뷰를 보면 이거 자기 부인이 한 거다. 지역구 관리를 그동안 부인이 해왔다. 굉장한 의지를 우리 배우자가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아직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힘싸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운이 되게 좋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1심에서 유죄 났던 부분도 2심에서 무죄가 나고 상고 포기도 돼가지고 되게 빠르게 정리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전히 이 사건 자체에 아무런 정치적 책임이 없나 송 대표한테 보좌관인 박모 보좌관도 유죄 판정을 받았는데 그리고 측근이었던 윤관석 의원도 유죄를 받고 형을 살았고 아니 무죄는 무죄인데 그 뭐라 그러지 위법 공소기각 증거실 그래서 영장을 제대로 이제 선고하지 않아서 했던 부분도 있고 그 먹고 사니 집 연구소에 대한 그 판단 이게 좀 달라져가지고 사실 이거는 나중에 만약에 법 통과가 앞뒤가 달랐으면 야권에서는 법의 국제다라고 검찰을 질렀을지도 몰라요. 이 상고 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1심과 2심의 결과가 다른 상황에서 왜 대법원 판단을 안 받았냐. 그 돈봉투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먹고 사니 집 연구소에 관한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출마도 약간 좀 면구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약간 그러니까 평론가나 법률가로서 입장이 그렇다면 근데 시민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갤럽에서 오늘 미래 지도자상에 갑자기 송영길 대표가 2%를 찍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또 수긍할 건 수긍해야죠. 뭐 저는 제 의견은 그렇지만 뭐 시민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시니까. 근데 그렇다면 그냥 원내 어디든 상관없지 않을까요? 굳이 뭐 인천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본인 뭐 인천시장도 했고 지난 총선 때는 광주에서 출마했는데. 아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김준우 변호사님의 저런 인식이 너무 좋아요. 한국 정치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정도로 해갖고 웬만큼 김경수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게. 근데 아주 그냥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보수 정당의 정치인이라도 저는 똑같은 말을 했을 거고요. 일단 다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로 돌아와서
송영길 대표는 나름대로 무언가를 쌓고 있는 것 같아요. 점수를 쌓고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는 그 소위 지금 김남준이라는 정치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성남 라인이고 지금 그런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내부에서는 이 사람은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개항을 정도는 가야 되는데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디든 가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송영길 전 대표가 그걸 모르겠어요? 호남을 가든 아니면 연수를 가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그 개항을 그 뭐예요? 요번에 뭐 저 뭐라 그러지 그걸 북콘서트 말고 왜 출판 기념회 할 때도 증명되었듯이 개항을 주민들이 나를 이렇게 원하고 있고 나도 이렇게 간절히 다시 돌아가고 싶고 이런 마음인데라는 거를 계속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치적으로 이제 양보를 하더라도 처음부터 나는 이거 양보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 하고 나는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절박하게 생각을 했는데 김남준이라는 정치인과의 어떤 그 젊은 정치인과의 그런 부담감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정치인에게 기회를 준다는 차원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점수를 그 쌓아놓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대통령이 가지는 그 부채감? 그게 더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송영길은 어쨌든 제가 볼 때 지금 민주당 이거 배부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래서 어디든 입성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카드까지도 송영길은 읽으면서 정청래 대표를 만나서 뭐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어요. 덕담이나 나누는 거지.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김남준을 주고 싶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명청 갈등 해가지고 본인도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에 상당한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저 순수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지금 보면 잠깐 지난 2024년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토론회 도중에 그 나경원 의원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 의혹 기억하시죠? 네. 여기도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죠. 직접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얘기해서 제 거 빼달라고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경찰이 1년 반 만에 이 사건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고 지금 기사가 났어요. 무혐의 처분. 나경원 청탁에 대해서 나의원이 대가를 제시했던 것이 아니다.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고발장 접수했거든요. 네. 이 부분에 아니 근데 대해서 뭘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어려운 게 이게 지금 경찰이 이재명 정부의 경찰이잖아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법률가의 시선과 정치적으로 그것이 부도덕한 부분이랑 늘 다른데 법은 왜 그따위예요라고 하면 이럴 땐 그냥 원래 그래요라고 얘기하면 이제 변호사만 이제 욕 먹는 거예요 나가서. 근데 같이 해서 경찰이 썩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도파민 분비돼서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좋은 얘기 듣는데 제가 그 얘기는 못 하고 나경원 의원이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그렇죠. 사법농단 때도 많이 들어왔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재판 민원도 많이 했습니다. 대관으로 나와 있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나와 있거든요. 국회에. 그 사람 만나서 그분들도 꼭 안 해도 되는 것들 심지어 자기 그 지역구에 있는 유지들의 무슨 사건과 관련해서 그건 뭐 어떻게 돼요라고 말이라도 한번 하는 게 관행처럼 있었어요. 저는 지금은 많이 근절됐을 거라고 믿고 싶지만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완전 그거는 잘못된 태도였지만 뭐 그거를 바로 가지고 딱 법으로 처벌하기 애매한 그 그레이 존에 있어가지고 뭐라고 참 하기가 애매합니다. 아니 그래서 어찌됐든 민주당에서 고발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경원 의원이 잘못한 거죠. 잘못했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감정적으로 나경원 의원은 어쨌든 국민의힘의 중진이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동훈 전 대표로 보면은 결국은 중진 의원 중에 나경원 의원은 항상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약간 그 비토 정서가 있는 이 정치권에서는 지금 아우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또 이런 부분을 한번 곱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상설특검이 90일 동안 수사를 했는데 건진법사 자택 압수수색하면서 발견된 그 관봉권 띠지 사라진 사건, 검찰의 감찰 결과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갔어요. 네. 뭐 고의적인 폐기 시도나 윗선의 지시 없었다 이런 결론 내놨는데, 근데 좀 기이한 거는 불기소 처분 안 하고 이걸 검찰로 다시 돌려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특검이 설명하기로는 특검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 같은 불복 절차가 제기되면 특검 활동 종료된 상태니까 수사 주체가 애매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불복 절차까지 고려해서 다시 돌려보낸다? 좀 납득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비판의 결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서 네. 예를 들면 천하람 의원이 그때 관봉권 들고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띠지 있어도 수사 뭐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알 길이 정보가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약간 과잉 입법을 통한 특검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해요. 근데 특검 입장에서 또 너희 왜 못했어라고 얘기를 하면 듣기 싫으니까 이거 폭탄 돌린 거 아니야? 저도 라고 보여지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분명히 잘못했고 저는 이제 담당 수사관들이 그 뭐 징계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또 형사처벌이랑 이어지냐? 이 얘기하면 또 저는 욕 먹죠. 아마 댓글에서 밖에서 PD님은 오늘 김주도 왜 불렀을까 이런 생각하실 텐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제 저는 이거는 분노할 건 분노할 건데 이게 전부 형사처벌까지 되는 것은 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특검의 고충이 읽힌다 정도로 정리하고, 그리고 쿠팡 부분은 어쨌든 기소를 한 거잖아요. 네. 고생들 하셨을 텐데 너무 이렇게 쥐잡듯이 안 잡았으면 아니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죠. 꼭 특검을 했다 해가지고선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라는 강박관을 갖는다기보다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또 그 성찰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봐요. 그 관봉권 띠지의 사례가 그런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어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결심 절차에서 증거 목록을 준비해 오지 않아서 이 결심 절차 자체가 연기됐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아니 특검 측이 아예 대놓고 이 사건 전혀 신경 안 쓰시는 모양이다. 이런 부분은 공유가 안 되냐. 이런 경우 처음 본다라고 강하게 질타까지 했더라고요. 이거는 좀 정신 못 차린 거 아닌가요? 네, 저도 처음 봐요. 거의 최근에 뭐 제주 법원이 무슨 선고 몇 번 연기해서 질타받는 거랑 똑같은 건데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 이해가 안 가요. 김건희 특검이 공소 유지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네. 있는데 김건희 특검은 하도 처음부터 말이 많았던 특검이에요. 그러더니 결국은 이런 일까지 나오네. 그 특검에 책정된 예산이 전부 합해서 얼마였죠? 50억? 뭐 10억. 그런데 물론 이제 이 특검만 김건희 특검에만 50억이 간 건 아니겠지만 이거 다 국민 혈세로 해갖고 진상 확인을 하자고 했는데 이게 이 사건을 전혀 신경 안 쓰셔서 생긴 일이잖아요, 진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네, 아마 이제 안쪽에 그건 기자들이 아마 취재를 해봐야 될 문제 같은데 기소가 되면요 수사관들 상당 부분이 이제 사표를 써요. 변호사들 물론 수사관으로 그랬을 가있어서 거예요. 그랬을 사람이 거예요. 많이 빠졌고 김건희 특검이 사실 역대 어느 특검보다 수사 범위가 법에 할당된 게 엄청 많았습니다. 그게 그렇죠. 결국 이제 2차 특검으로 이어지는 이유기도 했는데, 그래서 엄청 일은 주고 이제 사람들도 많이 줬는데 일이 더 많았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갔고, 그 상황에서 뭔가 이제 누수가 생겼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기초 중에 기초기 때문에 용납할 수 있는 문제가 사실 아니고, 그래서 아니 검찰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해서 국민들의 판단으로 특검을 만들었는데 특검을 이러면 진짜 이거는 안 되는 거라서 이건 참 매우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는 수사 단계부터 지금 좀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좀 너무 제대로 좀 수사도 안 된 부분도 있다 이랬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이거 문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특검은 모르겠는데 이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의 그 제기된 문제에 대한 비망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특검이 만들어졌을 때 이런 것들은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이게 지금 검사들이 물론 중간에도 나갔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특검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중기 그렇죠. 특검이? 네. 근데 이게 책임을 지고 본인이 끝까지 이 공소 유지와 관련해서 소명감이 있었으면 이런 식의 이거 진짜 민망해서 말하기도 어려운, 지금 율사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개혁파에서 고민이 나중에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해서 검사 출신이 아니라 판사 출신으로 이제 한 그렇죠. 건데 결국 검사 출신으로 특검을 해야 돼? 라고 하는 실무적 고민이 또 생기는 측면이 또 나중에 있을 거고 근데 내란 특검이나 해병 특검에 비해서 확실히 너무 많았어요. 수사 범위가. 이게 아마 조국 혁신당 추천 몫으로 아마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이제 그건 2차 종합 특검. 2차 특검. 아니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내란 특검은 민주당, 음. 그 다음에 저 최상병 특검은 그게 조국 혁신당 쪽이었던 그랬나요? 것 같은데요. 그랬나요? 네. 네. 제 기억으로는 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